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배구입니다. 네, 지난 새해 첫 방송에서는 제가 혼자 진행해서 조금 외로웠는데 아침마당 대구에 새로운 진행자가 오셨습니다. 시민보 아나운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소식들 또 명사들의 특강까지 이 아침마당 대구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네. 아유 진짜 뭔가요? 이 사람 인연을 알 수가 없고 진짜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 좀 오래됐죠. 맞습니다. 창원에서 우리 네. 같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도 젊었지만 더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젊은 아나운서가 어떻게 방송을 저렇게 잘할까. 목소리 좋지 얼굴도 잘생겼는데 방송까지 잘하니까 아, 저 사람 또 방송하고 싶다. 근데 아쉽지만 여기서 끝이네 했는데 또 만났네. 여기서. 그러니까 또 만났네 또. 저는 굉장히 긴장했던 게 사실 그 앞선 우리 박노원 아나운서를 보내시면서 네. 이게 새로운 만남이 불편하지만 또 설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쌤이 네. 혹시 불편해하진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요? 박 누구? 이미 다 잊었습니다. 어머. 아니 왜 이래요. 근데 이렇게 새 손님이 오니까 새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아마 올해 우리 아침마당이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 저도 사실 아침마당을 통해서 새해가 돼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지난 저희 특강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네네. 유영만 교수의 신년 특강 저희가 특강을 듣고 뭔가 마음먹은데 좀 실천을 했더니 어머 웬걸 용기와 자신감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년 특강, 오늘 또 특히나 돈, 관심 있는 이 돈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기대치를 한가득 올려서 왔습니다. 예. 저희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예고해 드린 대로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명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줄여서는 돈줄남이라고도 하죠. 경제 전문가 김경필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KBS 프로그램에서 필샘으로 유명하신 김경필 작가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불러주신 게 영광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KBS에 굉장히 많이 얼굴을 비추고 있는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김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작가님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또 재테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에는 첫 책, 스마트한 월급 관리 법칙부터 또 지난해에는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까지 총 9권의 책을 내셨는데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또 가볍게 재테크 전략을 설명해 주시는 이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작가님 그럼 올 한 해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벌써 질문이 나오나요? 바로 훅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대구 KBS에 제가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갑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는 조금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졌으나 네.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셔서 어쩔 때는 좀 짜증이 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오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조금 더 그 어려움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위기 때에 정말 성공한 분들은 그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반전의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좀 기대를 하면서 사실 머니 트레이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보통 우리가 트레이너 하면 헬스 트레이너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머니 트레이너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들 중에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 참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실 잘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반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학습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우리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우리 김쌤께서 옛날에 상당히 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그걸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돈 관리도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머니 트레이너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머니 그러니까 재테크나 자산 관리도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같은 것도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반복이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육을 키운다라는 원리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인연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 저 앞에 계신 지금 김경필 선생님도 지난해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프로그램에 KBS. 제가 사연을 가지고 출연을 했었잖아요. 복창해 주시면 되는데요. 집 팔까 말까 물어보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집 팔까 말까 물어보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집을 팔아야 됩니까? 다른 집을 사야 됩니까? 하니까 딱 물으시는 게 지금 돈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대출해서 뭘 이사를 가. 그 얘기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덕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저처럼 우리 작가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재테크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도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죠 벌써.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다 올해는 좀 살 좀 빼야지, 올해는 저축도 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각오들을 많이 다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각오를 다지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자꾸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실천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작심삼일이라면 작심삼일을 한 100번 해서 1년을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때때로 계속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한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재테크는 결국 어떤 한 번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꾸준한 습관이 제가 좀 전에 트레이너, 근육 네. 얘기했던 것처럼 바꾸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떠오른 명언이 있는데 뭔가 어떤 딱 한 번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재테크도. 결국은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명언이 아니고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예. 명언 제조기? 예.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네.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지금 집을 사야 되냐,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야 되냐, 지금 뭐 주식을 사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는 사실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투자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뭐 사야 될 때가 있고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가격에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자와 일반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일반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금 얘기 많이 합니다. 금 얘기. 금 얘기. 요즘 금이 예.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금테크 해야죠. 예. 근데 부자들은 금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 봤더니 네. 부자들은 아무도 금 얘기 안 할 때 벌써 금을 샀어요. 이미. 그러니까 항상 내 귀에 들어와서 내 귀를 내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좀 늦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마인드는 어떤 성장하는 자산이 뭐냐라는 마인드보다는 이게 충분히 가격이 싸졌느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을 뵈면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네, 저도 20대지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작가님이 그 소비 형성 이런 걸 말씀하실 때 투자보다는 소비를 절제해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산 형성 관련해서 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젊은 층들은 이 뭐 저축 이런 그죠. 것보다는 소비가 익숙한 세대거든요. 미덕이죠. 네. 써야죠. 그럼요. 우리 젊은 층들은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방향성을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그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테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로 수익률에 매몰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1%를 올리기 위해서 막 새벽 3시에 미국 주식 보려고 일어나고. 그죠. 이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익률 1% 올리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수익률 1%보다 내가 쓸데없는 돈을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몸에 배지 않고서는 네. 투자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절제와 저축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배워야 그 투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 아나운서 좀 전에 이제 이게 소비에 익숙한 세대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버는 소득의 절반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내가 번 건데 왜 내 돈이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돈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의 나에게도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금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젊은 세대분들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40% 할인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사면 100% 할인이라고. 저는 항상 100% 할인을 받고 다닙니다.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안 사니까 100% 할인. 좀 전에 뭐 샀는데 안 살 거. 아니 근데 필요한 거면 사야죠. 네. 그러면 이제 2030을 넘어서 이게 연령대별로 또 다른 그 재테크 방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400, 4050대는 어떤 방향으로 이 재테크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재테크라는 것은 어딘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만 재테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테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번 소득을 얼마나 잘 불릴 것이냐라는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을 재테크라고 하지 단순히 어디다 투자하는 거가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노력을 하는 것도 재테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내가 이거 언제까지 돈 벌 수 있을까? 네. 이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강연의 주된 주제가 그건데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건강하게 얼마나 더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돈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40대, 50대부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재테크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만 65세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긴 한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준비를 40, 50대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해야 되는 건지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예고편 맛보기로 그죠.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2030 분들 중에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노후 준비 잘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30 때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40, 50 정도 돼야 이제 이제 어떻게 노후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후 준비는 우리가 강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3권의 문제집이라고 봤을 때 첫 예. 번째 문제집인 성장기, 두 번째 문제집인 활동기, 세 번째 문제집인 노후기인데 두 번째 문제집이 풀다가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이거 내팽개치고 야, 세 번째부터 잘 풀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번째 문제집을 잘 푸는 것 자체가 세 번째 문제집을 잘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30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그게 가장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네. 오늘 기대됩니다. 벌써 귀가 쫑긋 세워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김경필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아침마당 대구 신년 특강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법 그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개인 자산 관리, 특히 우리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IMF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IMF 때만큼 올해가 어렵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IMF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IMF가 바로 달러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00가 안 될 때였던 거고 지금은 $30,000가 넘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오더라도 체감하는 것, 좀 아프더라도 좀 더 아프지 않겠느냐 지금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그 계엄 정국 그 이후로 환율이 거의 130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경제에서 가장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5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면요. 여러 개 기관들이 있는데 작년인 2024년도부터 보다 올해가 좋을 거다라고 예상한 기관이 단 한 개 기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은행은 올해 1.9%의 경제 성장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156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환율을 방어하는데 계속 달러를 쓰다 보면은 97년도처럼 달러가 바닥날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급격하게 달러가 소진되면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인생을 제가 3권의 문제집이라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노후 준비 그리고 또 재테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이 3권의 문제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 성장기는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인 활동기의 문제집을 풀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쩌면은 이 두 번째 문제집도 다 푸시고 세 번째 문제집을 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나이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봐주시면 성장기는 30세까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집은 활동기는 70세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한 60세나 55세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제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후기라는 문제집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성장기의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활동기의 문제집을 잘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 활동기의 문제집을 잘 풀면 노후기의 문제집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의 핵심은 두 번째 문제집을 잘 풀면 그냥 세 번째 문제집은 저절로 풀립니다. 반대로 나는 그냥 두 번째 문제집은 망친 것 같아. 그냥 세 번째부터 제대로 풀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두 번째 문제집이 안 풀리면 자녀의 첫 번째 문제집도 안 풀립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자,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지금 활동기의 문제집이 굉장히 범위가 늘어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푸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좀 많이 보던 곤충인데 이게 바로 개미와 배짱입니다.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자, 개미는 어떤 캐릭터냐?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정말 좋은 캐릭터죠. 근데 요즘 개미들은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주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배짱이가 있는데 우리가 개미는 이 여름날에 본인이 먹어야 될 식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열심히 세이브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배짱이는 왜 그렇게 그러면 일 안 하고 놀았을까? 배짱이는 말이죠. 메뚜기목의 여치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없어요. 겨울 전에 알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봄에 그 알이 깨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도 사실은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의 생애에서 겨울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짱이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도 나의 인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대비했다. 그게 재테크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과거하고 달리 100세까지이고
두 번째 문제집이 30년이 아니라 어쩌면 40년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야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서연 아나운서님 뭐 느낀 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요? 저도 글쎄요. 저 아직은 너무 어리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부터 성장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긴 합니다. 20대 시대잖아요. 네, 좀 더 그렇긴 성장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네. 성장기에 있는 맞아요. 그래도 잘 새겨 듣도록 그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말이죠. 바로 주식하지 말아라입니다. 네.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주식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2021년도 1월 1일 정말 새해에 썼던 칼럼입니다. 자, 이 칼럼에는 뭐라고 되냐면 지금부터 4년 전이죠. 새해 투자 손실 위험 안 하는 손해가 더 크다라는 칼럼이에요. 이거 뭐냐? 그 당시에는 주식의 지읒자도 몰라도 주식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2021년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역사적으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한 해였고 제가 공교롭게도 1월 1일 날 전 국민한테 올해는 꼭 주식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올해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2022년도와 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죠. 뭐 특히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뭐 미국 주식.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 주식을 뭐 올해 더 가지고 있으실지 아니면 현금화할지 아니면 좀 더 투자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산 것도 아니고 23년도에 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작년 24년도 상반기에 산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아유 안 되겠다. 주변에서 하도 뭐 미국 주식, 금, 뭐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아주 귀가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라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재테크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곳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재테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떻게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갈 거냐가 다 재테크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5대 부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전 세계 5대 부자. 네. 와, 자, 이분, 그리고 이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분. 네. 자, 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그다음에 워렌 버핏입니다. 최근에 그 순위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1위인데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인데요. 이분들 중에 혹시 주식을 재테크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워렌 버핏 워렌 정도는 버핏이 투자가니까. 그래도 네. 주식을 좀 재테크로 해서 부자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요? 사실 워렌 버핏은 우리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주식을 재테크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식을 재테크로 했다기보다는 결국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산 주식 종목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재테크도 잘했네. 이런 건 있지만 재테크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는 행위가 나의 노후를 해결해 줄 거야. 물론 투자가 성공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정말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커리어를 갖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제가 좀 전에 주식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알아서 하겠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가만히 3년 동안 주식 안 하고 있다가 해놨는데도 안 하다가 하라는데 안 했다가 이제 와서 하는 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코스피의 지난 10년간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 4곳이 있었습니다. 그 4곳이 언제냐?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때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자 재밌는 게 요 초록색 요때 빼고는 3곳이 다 가장 꼭대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장 꼭대기 시점에서 가장 많은 개미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렇게 올랐을 때 공포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다. 와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 나만 손해봤네. 나만 안에서.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우와. 네, 요때. 근데 요때는 뭐 말을 들은 분들은 조금 돈을 버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3곳.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라는 관점보다는 얼마나 가격이 싸졌는가라는 관점으로 부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그래야 좋은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다 이럴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와 굉장히 싸다 라고 생각할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바꿔라 그랬더니 나도 이제부터 너무 가격이 오르고 오를 때 불안감에 사지 말고 뭔가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 안 됩니다. 근데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그게 겁나서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더 떨어질까 봐. 그래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요런 때 살 수 있느냐?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그 투자할 돈을 어떤 돈인지 잘 생각해 봐라. 이거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내년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잠깐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낸 돈인데 이런 걸로 투자하면 이럴 때 투자할 만한 마인드가 안 생깁니다.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던 돈을 꺼낸 돈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냉정하게 이럴 때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가 그래서 목돈 만드는 저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자, 많은 분들이 맹신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진짜 이게 맹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젊은 분들은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은 신앙과도 같은 이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이게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50년간의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정말 최근에는 아주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맹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00년도에 4698 지수가 4698인데 2년 만에 얼마가 떨어지냐면 1347, 70%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무도 이걸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강사님 아무리 70%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붙잡고 버티면 다 그냥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수가 70% 하락했다는 얘기는 종목은 거의 90% 이상 빠진 것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90%가 빠진 종목을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생활이 될까요? 기본 생활이 아마 안 될걸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붙잡고 버텼다. 언제 원금 됐는가 제가 따져보니까 이게 4,600이 회복된 게 2014년 10월 1일 정확하게 15년 만에 원금이 회복됐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5년 후에나 원금이 회복됐는데 15년 후에 원금 회복되면은 이게 실질적인 화폐 가치로는 원금이 아닙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그냥 20년 만에 원금이 회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워낙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자, 과연 그럴까? 자, 위에 보여드리는 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 종합지수의 미국 주식의 50년간의 그래프고요. 밑에가 바로 같은 시기에 미국의 GDP 총량 그래프입니다. 자, 위의 그래프와 이 GDP 총량 그래프는 뭐 반드시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이 비슷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 기울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를 위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기울기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옮겨 보면 자, 1975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GDP의 기울기는 완만한데 갑자기 2000년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갑자기 그래프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증가를 해서 이때 이 기울기와 GDP 기울기와 주가 기울기가 괴리가 생깁니다.
이 괴리가 생기니까 그 괴리가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빠지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괴리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코로나 때 생기는데 코로나 때 당연히 GDP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주가만 혼자 이렇게 튀어나간다. 그 이것도 두 번째 생긴 괴리인데 이거 언제 이 괴리가 회복이 되느냐, 깨지느냐? 결국 2022년도에 금리 올리면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괴리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DP 이 총량의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데 주가만 지금 수직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2, 23,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서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뭐 시장에서는 뭐 주가가 더 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더 가면 더 좋고 뭐 설사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먹었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22, 23, 24년도에도 안 샀는데 이제 와서 야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일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달팽이 그림이 지금 나왔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 주식 투자를 섣불리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마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결국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위험 자산으로의 편입을 사실은 극도로 조심하셔야 된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저속 은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재테크는 수익률의 게임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가 생활비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 김쌤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걸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월 지출에서 현재 나가는 교육비와 대출이자를 뺀 게 순생활비입니다. 자, 계산해 보셨죠? 바로 계산이 되죠. 아마 우리 김쌤은 계산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이 살림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 순생활비가 딱 나오면 요 순생활비의 2배가 노후 생활비입니다. 2배. 네, 2배.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왜 노후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생활비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회사 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여가 생활 보낸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건 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네.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다 여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육비 대출이자는 노후에 안 나갈지 모르지만 순생활비의 2배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벌써부터 걱정이 확 되죠. 야, 이거 나 노후에 돈 조금 쓸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했는데 자, 그래서 노후 준비는 바로 한 가지에 목을 매면 안 되고 여러 곳에서 돈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4대 파이프라인이니 5대 파이프라인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도록 한 곳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바로 여러 곳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퇴직연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즘은 뭐 자영업자분들도 퇴직금 대신해서 뭐 개인연금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임대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임대소득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상가나 건물에서 받는 임대소득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상가나 건물에서 받는 임대소득은 노후에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상가나 건물에서 노후 생활비로 임대소득을 받게 되면 부동산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뭐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고쳐달라는 거 아닌가. 노후 생활이라는 건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예를 들면 주택 같은 데서 임대 소득을 올리면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웬만해서는 공실이 안 생기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은 똑같은 금액 대비 상가 건물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난 아직 내 집 마련도 못 했는데 그럼 2주택을 언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2주택만 이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심지에 다운타운에 있는 내 집을 임대를 하고 나는 뭐 조금 외곽 같은 데 나가서 그죠? 뭐 완전 외곽 뭐 자연인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약간 외곽만 나가주면 그 차액만큼은 또 임대소득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이 마지막 하나의 단추가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요게 세컨 잡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저속 은퇴라는 개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자아실현형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 요게 좀 약간 내가 잘 모르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는지 자아실현형 경제 활동을 하는지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시면 나와요.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해 본 적이 있다. 가슴이 답답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생계형 경제 활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병. 네, 월요병이 있고. 자, 우리가 평일이 즐겁냐, 주말이 즐겁냐라고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주말이죠. 주말이 즐겁죠. 그렇지만 평일이 주말만큼 즐겁진 않아도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할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5대 부자 있죠, 5대 부자. 네. 그분들은 평일이 즐거웠을까요? 주말이 즐거웠을까요? 평일. 평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분들은 주말을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은 평일에 인생은 평일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일이 즐겁게 물론 주말만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일도 난 늘 즐거워라면 여러분들은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게 생계형 경제활동은요 25년 이상은 못해요. 어떤 사람도 25년 이상을 생계형 경제활동 하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년. 네. 40년. 지금 뭐 졸지 않는지 이런 것 좀 점검을 답변해줘야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김쌤께서는 약간 뭐였지 이렇게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5년은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어떻게 간다고 하는데 이 15년 동안을 설사 소득이 낮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낸 사람은 저속 은퇴라는 걸 할 수 있고 진짜 은퇴까지 굉장히 시간을 늦출 수가 있는데 생계형 경제활동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잡을 체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형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이어가든가 아니면 금방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세컨 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저속 은퇴, 그러니까 일하는 시기를 조금 소득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늦춰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1%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아마 이번 달에 발표될 12월의 물가 상승률마저도 만약에 1%로 예상이 되는데 1%대가 만약에 그런다면 4개월 연속 1%대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서 장을 보시거나 그러면 요즘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아니요. 몇 개 한다만 해도 지금 그죠? 그냥 털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왜 지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느냐? 물가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가는 높은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는 이미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졌는데 더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전교 500등 하던 사람이 공부 좀만 하면 한 100등 올라가죠. 네. 근데 전교 5등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그런 상태예요.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의 문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인건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의 농업 생산성이 10년 내에 반토막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뭐든지 농사가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안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꼭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이자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뭐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무주택자한테는 집값이 비싸요. 그죠? 그리고 주식도 지금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네. 그죠?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어디로 옮겨 붙느냐? 이게 바로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옮겨 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생각보다 너무 비쌉니다. 가격 인플레이션. 자 그럼 이 가격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옮겨 붙느냐? 네. 요건 우리 저 시민보 아나운서나 김선 아나운서가 반가워할 일인데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 어쨌든 임금을 받는 분들한테 조금 올라가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자산이 오를 대로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오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올려는 주는데 이게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또 다시 자산 인플레이션. 자,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노후를 가로막고 우리의 재테크를 가로막는 지금 현상이다. 안 없어진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말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중에서도 최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꺼려하는 현상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아파트면은 조금 더 좋겠죠. 1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주택.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를 사야 그럼 노후가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지금이 살 때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시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파트는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의 대상처럼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아파트를 안 사도 어딘가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재테크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가격 인플레이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 결국 생계형 경제활동 25년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바로 은퇴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는 생활이 아니라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활동하고 계시나요? 이 사회활동이 꼭 경제활동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설사 내가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멈추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인터넷 쇼핑을 좀 안 할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가 봤더니 성공한 사람은 바빠요. 그래서 뭘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자, 이 사회활동이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세컨잡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정말 무조건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1% 올리는 재테크도 물론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즐겁게 사회활동을 하느냐. 근데 그 사회활동이 돈까지 조금 벌 수 있다?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은퇴 이후에 생계형 경제활동 이후에 벌어들이는 소득은요. 2배 효과가 있습니다. 100만 원만 벌어도 잘 보세요. 1차 은퇴 이후에 내가 100만 원만 벌어도 내가 그 시간에 그거 안 했으면 100만 원 썼을 텐데 그거 안 쓰고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버는 그죠? 네. 그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핵심은 아파트를 통해서 뭐 주거 안정, 사회활동을 통해서 소득 감소, 소비 감소, 그 다음에 세컨잡으로 발전하면 소득 보완. 이것이 완벽하게 돼야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소득 없이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취미나 봉사도 포함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취미는 조금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취미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말하는 사회활동은 우리 시민보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사회활동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지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을 하면 돈이 나가요. 네.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야 돈이 들어와. 아무리 적게 들어오더라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게 중학교 3학년의 책에 나오는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붉은색이 소비 곡선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소비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다가 나이 먹으면서 조금 소비가 줄지만 죽는 그날까지 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소득은 한 30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곡선이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김쌤께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 네. 이 곡선에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소득이요. 아, 소득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그 나이 때까지 들어올 데가 없지 싶은데. 아, 그죠? 네. 자, 지금 거의 맞추셨는데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는 이렇게 소득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그림에 의하면 그러면 60세에도 이만큼 소득이 있고 65세에도 이만큼 있고 70세에 가까워져도 이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내리꽂습니다. 무섭다. 만약에 퇴직을 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를 이렇게 내리꽂기 전에 요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행복한 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돈이 안 돼.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는 게 그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정말 행복한 일인데 돈 됐으면 벌써 했지.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돈은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돈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저희 선배 중에 은행을 퇴직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60세에 은퇴를 하는데 퇴직금을 그 희망퇴직금까지 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나왔어. 한 달에 생활비를 500만 원을 쓴대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대출이자 교육비 빼고 그 생활비의 2배 정도 써야 되거든요. 네. 그 500만 원 쓴다, 60세부터. 근데 5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구나. 이게 5억이면 어마어마한 노후 자금을 준비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분이 5억이라는 엄청난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과연 몇 년 버틸까를 한번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한번 충격적인 결과. 500만 원을 5억 갖고 몇 년을 버틸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자산 유동화를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긴 한데 12억이 넘기 때문에 주택연금도 안 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또 약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5억만 가지고 500만 원씩 노후 생활을 했을 때 과연 몇 년을 버틸까? 자, 3% 세금 떼고 3%의 수익률 안정적인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1,8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선배는 솔직히 받지는 65세부터 받지만 하여튼 1,800만 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에서 나오니까 1년에 6천만 원 생활비 중에 4,200만 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 인플레이션은 매년 1.5% 정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봤습니다. 자, 5억 갖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필요 생활비가 첫 해에 4,200만 원 뽑았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자로 1,500만 원을 감당해주고 나머지 추가 인출로 2억 2,700만 원을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을 좀 갉아먹고 남은 첫 해의 돈은 4억 7,300이 돼요. 자, 내년도 2차년도에 이제 4억 7,300 갖고 다시 또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서 이제 4,200 약간 1.5%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도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추가 인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원금이 많이 훼손되죠. 4억 4,400. 이런 식으로 이제 5억을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면은 500만 원씩 생활했을 때 몇 년을 버티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74세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 같으면 74세면 그럼 뭐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요즘 74세면 건강한 분들은 거의 청년 같은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74세밖에 못 버텨요. 그것도 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갖고 나왔는데 자, 안 되겠다.
수익률을 좀 올려보자. 그냥 머리 아프더라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한 5%, 이 5%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왜 엄청난 거냐면 평균 5%, 매년 5%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를 수익률이 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똑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년 버티느냐? 놀랍게도 2년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수익률을 5%로 올려,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수익률을 그냥 2배 올려버리자. 2배. 아니 6%. 6%. 예금금리의 6% 2배 정도 올렸는데 몇 년 버티냐? 고작 4년 늘어납니다. 4년. 자, 여러분. 재테크에는 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재테크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뭐 수익률 좀 많이 높이면 좋겠죠. 근데 이것만 목매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더 중요한 생계형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저속 은퇴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저속 은퇴라는 것은 제가 슬로우 리타이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뭐라 그랬죠?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네, 졸고 있는지 가끔 또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답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 내년에 다음 달에 정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건 늦은 거예요. 늦었다는 얘기는 뭐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떤 가장 빠를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늦었다?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라도 시작을 하면 그게 또 결코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계형 경제활동을 어떻게 설계할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생계형 경제활동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절대 돈에다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퇴직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어떻게 공인중개사 어떻게 꿈이 있으셨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중장비 면허를 따겠다. 근데 사실 50, 60대에서 중장비 면허를 따면 나를 써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돈이 될까라는 선을 거놓고 거기다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맞추는 건 생계형 경제활동입니다.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 경제활동은 돈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행복한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야 돼요. 아까 우리 시민보 아나운서처럼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안 되고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내가 돈이 나가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는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 오래 걸립니다. 이걸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건 10년 정도 걸린다. 짧아도 5년 정도 걸린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걸 퇴직 5년, 10년 전에 듣게 된 거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준비가 정말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만이 된다. 자,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단어일 텐데 이 단어를 자꾸 귀에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소득이라도 사회 참여를 하는 기쁨을 얻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내가 저소득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저소득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못하죠.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딱 150만 원만 한번 벌어보면 어떨까? 요게 애매한 게 이게 150이라는 돈이 1차 은퇴 이후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많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지금 같으면 야 내가 150 벌려고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50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자, 150을 아까 그 우리 선배 5억 갖고 들고 나오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해야 되는 그 선배한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150만 원씩 어딘가에 가서 한 월, 수, 금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일 하는데 하여튼 150은 번다.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를 버티느냐 딱 보면 놀랍게도 말이죠. 86세까지 버팁니다. 이 12년이 증가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150이라는 소득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죠. 150만 원을 내가 즐겁고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준비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하기 싫은 거죠. 남이 시키는 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이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계형 경제활동에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그 외국 사람들은 이 리타이어먼트라고 은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은퇴했다 그러면 막 축하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은퇴했다 그러면 은퇴했어?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뒤로 밀려난 듯한 느낌? 짠하게. 짠하게. 아유 어떡해. 뭐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걸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리타이어먼트, 세컨 잡, 세컨 라이프에 대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속 은퇴라는 말은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 재테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종합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열정을 갖고 오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설계하는 거. 이것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기쁨과 행복 중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쁨도 좋은 말이고 행복도 좋은 말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참 그 민족성이 뭔가 이렇게 97%가 딱 하나의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자, 행복. 자, 그런데 기쁨도 참 좋은 말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 기쁨은 언컨디셔널이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 근데 행복은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남편이 이 정도까지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이 정도 대학은 갔으면 좋겠고 내가 이 정도는 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컨디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일단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컨디션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그게 바로 이 2025년도 올 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셔야 될 올해 이루어야 될 목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행복해지려면 일단은 내가 어떤 컨디션에 도달할 것인가, 컨디션이 있는가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노후 준비는 이제 부모님 세대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컨 라이프, 세컨 잡,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아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비는 좀 줄이고 적은 소득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잘하고 사회 공헌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사실은 이게 그 삶의 이유라는 뜻의 이키가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하면서 앞으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지금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생계형 경제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형입니다. 항상 즐겁고. 월요일날 뒷목이 좀 아프세요? 네, 우리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소비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시작을 할 때 세운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소비를 좀 줄이자. 그러면 뭔가 좀 나에게 남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 참여가 이렇게 좋은 단어인지 몰랐어요. 나의 은퇴를 생각했을 때 사회 참여를 통해서 나의 소득이 발생이 되고 나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오늘 큰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사회 참여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주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월요일 날 뒷목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생계형 경제 활동이 아닌. 그러니까 자아실현형 경제 활동을 하다 성공하신 보니까 분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 생계형을 해야 된다고. 그 생각하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막막해지는데.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친구들하고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은 거의 제가 낸다 그래요. 왜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데.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빚 많은 놈이 한 명이 떠안고 네 명이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혼자 생각했는데 자포하겠다. 아, 친구들아 미안해 이제 안 되겠어.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김경필 강사님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준비해서 나중에 뭐 부자 되는 그런 멋진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 들려주신 김경필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경제적인 여유를 꼽았다고 해요. 네. 네, 오늘 김경필 작가님을 통해서 들으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정말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 여유가 진정한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이 새어나가는 돈을 많고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작은 것부터 소소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행복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부터 줄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행복한 금요일 아침마당 대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